전 세계 모든 기업이 제발 하나만 사달라고 애원하는 날 정색하고 절대 사지 말라고 훈계질을 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더 기가 찹니다. 망하긴커녕 그 배짱 하나로 연 매출 2조 원을 찍었고 사지 말라고 광고한 직후 2년 동안 매출이 오히려 40%나 폭등해버렸거든요. 자본주의 교과서를 찐따 못해 불태워버린 이 청개구리 기업, 바로 파타고니아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1년 12월 25일 블랙 프라이데이 아침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이 할인 전쟁으로 들끓던 그날 뉴욕타임스를 펼친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신문 전면에 파타고니아의 간판 제품인 알투 재킷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박아놓고 그 위에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 돈 바이 디스 자켓. 1년 중 지갑이 가장 활짝 열리는 날에 돈 쓰지 말라고 호소하는 광고라니 경쟁사 마케팅 담당자들은 아마 뒷목 좀 잡았을 겁니다. 도대체 이 미친 기업은 무슨 생각으로 경쟁사들을 킹받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그 내막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광고 하단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재킷 한 벌을 만드는데 물이 135리터나 소비되는데 이건 45명이 하루 동안 마실 수 있는 양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거든요. 거기다 제품 무게의 24배에 달하는 약 9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완제품의 3분의 2에 달하는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우리 옷은 친환경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자체가 지구에 빚을 지는 행위니 정말 필요한 게 아니라면 사지 말라는 거였죠. 이건 광고가 아니라 참회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비자들이 이 건방진 경고를 듣고 지갑을 닫기는커녕 오히려 열광하며 매장으로 달려간 겁니다. 광고가 나간 이후 2년 동안 파타고니아의 매출은 40%나 폭등했거든요. 다른 기업들이 수억 원을 들여 할인 행사를 기획하고 1%의 마진을 남기기 위해 머리를 쥐어짤 때 파타고니아는 팔지 않겠다는 선언 하나로 조 단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비즈니스 정석을 철저히 무시하고도 시장을 지배하는 이 상황이야말로 경쟁사 입장에서는 정말 열받을 정도로 부러운 포인트였던 거죠. 말로만 사지 말라고 했을까요? 파타고니아는 이 선언을 지키기 위해 실제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네바다주 리노에 북미 최대 규모의 의류수선 센터를 세워서 연간 4만 5천 벌이 넘는 옷을 수선해주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멀쩡한 새 옷을 파는 매장 한복판에 헌 옷을 수거하는 함을 설치하고 고객들이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을 가져오면 이걸 수선해서 다시 저렴하게 판매하는 원웨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기업의 목표가 신제품 판매가 아니라 제품의 수명을 늘려 지구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는 것이라는 주장이 단순한 마케팅 수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만들었길래 회사가 이 모양일까요? 그 DNA를 이해하려면 창업자 이본 휘나드의 20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는 경영학 개론 대신 생존학 실전을 먼저 몸으로 때운 인물이었거든요. 1950년대 캘리포니아 요세미티의 거대한 암벽에 매달려 살던 그의 하루 생활비는 고작 50센트였습니다. 남들이 버리고 간 고양이 통조림으로 배를 채우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덤프스터 다이빙으로 연명하던 시절이었죠. 돈은 없는데 암벽은 타야 했고 싸구려 장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장비는 곧 생명줄이었으니까요. 결국 그는 살기 위해 직접 대장간에서 쇠를 두드려 등반용 못 피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가 만든 강철 피톤은 한 번 박으면 절대 빠지지 않는 전설의 명품이었습니다. 덕분에 회사는 순식간에 업계 1위를 찍었고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게 됐죠. 보통이라면 여기서 샴페인을 터뜨려야겠지만 휘나드는 오히려 소름 끼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죠.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준 바로 그 피톤이 자신이 사랑하는 바위를 흉측하게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등반가들이 피톤을 받고 빼는 과정에서 바위 틈은 깨지고 부서져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회사의 핵심 수익원이자 상징이었던 피톤 생산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만약 주주가 있는 일반 기업이었다면 경영진이 문책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결정이었죠. 대신 그는 바위를 훼손하지 않고 틈새에 끼워 넣는 알루미늄 초크를 개발해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카탈로그에 에세이를 실어 고객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톤은 바위를 영원히 망가뜨립니다. 이제는 초크를 써주세요. 의류 사업의 시작도 철저히 기능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70년 스코틀랜드 등반 여행 중이던 휘나드는 현지에서 입은 럭비 셔츠가 암벽 등반에 놀라울 정도로 적합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거친 몸싸움을 견뎌야 하는 럭비 셔츠의 질긴 원단도 훌륭했지만 핵심은 목 칼라였습니다. 당시 등반가들은 무거운 장비가 주렁주렁 달린 슬링을 목에 걸고 다녔는데 럭비 셔츠의 도톰한 칼라가 슬링이 목살을 파고드는 것을 막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곧바로 영국의 엄브로사에서 셔츠를 수입해 판매했고 등반가들 사이에서 이 셔츠는 없어서 못 파는 필수 장비가 되었습니다. 패션이 아니라 생존 도구로서 옷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파타고니아는 의류 사업 전체를 뒤흔드는 결정을 내립니다. 당시 그들은 천연 섬유인 목화가
합성 섬유보다 친환경적일 것이라고 믿었지만 자체 조사를 통해 정반대의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일반적인 목화 재배 방식이 전체 농약 사용량의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독성이 강했고 토양을 황폐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매장 직원들이 포름알데히드 냄새 때문에 두통을 호소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파타고니아는 1996년까지 모든 면제품을 100% 유기농 목화로 대체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문제는 당시 유기농 목화 시장이 거의 전무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원단을 바꾸는 것을 넘어 직접 목화 농장을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씨앗부터 방적 공장까지 새로운 공급망을 바닥부터 다시 깔아야 했습니다. 원가가 치솟고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 뻔했지만 환경을 해치는 옷을 계속 만들 수는 없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입니다. 당시 유기농 목화는 일반 목화보다 원가가 3배나 비쌌고 공급망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고 재무 담당자들은 회사가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휘나드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전 세계 농장주들을 직접 설득하며 공급망을 개척했고 유기농 면 의류 라인을 완성했습니다. 초반에는 원가 상승으로 인해 적자를 면치 못했지만 이 진정성은 결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사람들은 단순히 옷을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샀고 기꺼이 비싼 값을 지불했습니다. 파타고니아가 다른 기업과 차원이 다른 점은 기업 경영의 절대 금기인 정치적 중립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홍보가 아니라 민감한 사회 이슈에 대해 아주 공격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냈습니다. 1990년 파타고니아는 여성의 낙태권을 옹호하는 단체인 가족계획연맹을 공식 후원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대규모 불매 운동을 선언했고 본사 고객센터는 쏟아지는 항의 전화로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보통의 기업이라면 당장 사과문을 올리고 꼬리를 내렸을 위기 상황이었죠.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지만 파타고니아의 대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새로운 매뉴얼을 내려보냈는데 그 내용은 이랬거든요. 항의 전화가 한 통 올 때마다 그 고객의 이름으로 가족계획연맹에 $5씩 추가로 기부하세요. 그리고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덕분에 $5가 추가로 기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역이용해 오히려 자신들이 지지하는 가치에 돈을 더 보내버리는 이 기막힌 트롤링에 항의 전화는 또 끊길 수밖에 없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유타주의 자연보호구역을 축소하려 하자 파타고니아는 홈페이지 메인을 검게 칠하고 대통령이 당신의 땅을 훔쳤다는 문구를 대문짝만하게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일개 옷 파는 회사가 현직 대통령과 맞짱을 뜬 겁니다. 2020년에는 판매하는 반바지 태그 뒷면에 아주 작은 글씨로 꼰대들을 투표로 몰아내자는 문구를 숨겨놓기도 했습니다. 보통의 기업이라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절대 하지 않을 일들을 파타고니아는 마케팅의 일환이 아니라 진짜 신념으로 밀어붙였거든요. CEO 라이언 갤러트는 대놓고 말합니다. 우리와 가치가 맞지 않는 고객은 떠나도 좋습니다. 고객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고객을 가려받겠다는 이 오만함이 역설적으로 브랜드의 가치를 성역의 단계로 끌어올렸죠. 한국 시장에서의 현상도 매우 역설적입니다. 파타고니아 코리아는 본사의 지침대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옷을 수선해 입자는 웜웨어 캠페인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파타고니아 로고는 단순한 패션 브랜드를 넘어 일종의 개념 소비 인증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거리는 P6 로고 티셔츠로 뒤덮이고 겨울엔 레트로 X 재킷을 구하기 위해 웃돈까지 거래되는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사지 말라는 외침이 오히려 갖고 싶다는 인간의 본능적인 소유욕을 자극한 셈입니다. 강남의 IT 개발자부터 홍대의 예술가까지 이 옷을 입음으로써 나는 단순히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지구를 위한 철학을 입는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기업이 판매를 자제할수록 브랜드의 가치와 희소성은 높아지고 대중은 그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 더 열광하는 아이러니가 완성된 것입니다. 물론 파타고니아라고 해서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미군의 전술 장비를 납품하는 계약이 알려지면서 반전과 평화를 외치는 진보적 이미지와 모순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거든요. 또한 고가 정책으로 인해 결국 부유층들의 면죄부용 소비가 아니냐는 비꼬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파타고니아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발버둥치기에 인정받죠. 페트병을 재활용해 옷을 만든 최초의 아웃도어 기업이자 매출의 1%를 지구세라는 명목으로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도 그들입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이 이야기의 정점을 찍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창업자 이본 시나드와 그의 가족이 약 4조 원에 달하는 회사 지분 100%를 전부 기부해버린 겁니다. 회사를 상장시켜서 떼돈을 벌 수도 있었고 자식들에게 상속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회사를 상장하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환경 원칙과 타협하게 될 것이라며 회사의 소유권 자체를 환경보호 목적의 비영리 재단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는 자필 편지에 이렇게 썼죠. 이제 지구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주입니다.
앞으로 파타고니아에서 나오는 연간 약 1억 달러의 수익은 전액 기후 위기 해결에 쓰이게 됩니다. 많은 기업가가 돈을 많이 벌면 나중에 기부하겠다고 말하지만 이본 휘나드는 자신이 평생 일군 시스템 자체를 지구에 바쳤거든요. 의결권 있는 주식 2%는 파타고니아 퍼포즈 트러스트에 양도되어 회사의 가치와 철학을 지키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 나머지 98%의 보통주는 홀드패스트 컬렉티브라는 비영리 단체로 넘어갔습니다. 홀드패스트 컬렉티브는 파타고니아의 배당금 전액을 환경보호 활동에 사용하게 되죠. 경쟁 기업들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분기별 실적에 목을 맬 때 파타고니아는 지구라는 주주를 위해 100년 뒤를 보고 사업을 합니다. 측근들은 회사를 매각하거나 기업 공개를 하면 더 많은 자금을 마련해 환경보호에 쓸 수 있다고 권유했지만 휘나드는 거부했거든요. 상장하면 단기 수익을 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릴 것이고 파타고니아의 문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말했죠. 소수의 부자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가난한 사람으로 귀결되는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요. 이익을 우선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견고한 수익 모델을 구축했고 마케팅을 하지 않는 듯한 태도로 전 세계적인 팬덤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반적인 경영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이들의 행보는 경쟁사들에게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자 영원한 비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의 정체성은 창업자 이본 휘나드의 삶 그 자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포브스가 선정한 억만장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도 평생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대중적인 자동차인 스바루를 직접 운전했으며 컴퓨터나 휴대폰조차 사용하지 않는 아날로그적인 삶을 고수했습니다. 부를 과시하는 대신 자신의 철학을 일상에서 직접 실천한 것입니다. 창업자의 개인적인 신념은 회사의 구체적인 복지 제도와 채용 원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이 환경 보호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이 환경단체에 파견을 나가 2달 동안 일해도 회사는 월급과 수당을 전부 지급합니다. 또한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원에게는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일상 속 실천을 장려했습니다. 대신 채용 기준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환경 문제에 대한 진정성이 보이지 않으면 파타고니아의 직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브랜드의 철학을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만을 동료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창업자의 유별난 철학은 직원 채용뿐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방식 자체를 뜯어고치는 혁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시작은 1993년 의류업계 최초로 버려진 페트병을 모아 재활용 폴리에스터 옷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쓰레기로 옷을 만든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그들은 결국 해냈죠. 이후에도 식물성 소재인 타구아노스로 단추를 만들고 식용으로 도축된 오리털만 사용하는 등 소재 하나하나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만드는 과정 또한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해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공정노동협회 인증을 통해 노동환경까지 투명하게 검증받았습니다. 이런 진정성이 폭발한 사건이 바로 2016년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2011년에 사지 말라고 외쳤던 그들이 이번에는 오늘 하루 매출 전액을 지구를 위해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소비자들이 이에 화답하며 예상치보다 5배나 많은 약 120억 원의 매출이 터졌고 회사는 약속대로 그 돈을 1원 한 푼 남기지 않고 전부 환경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창립 이래 지켜온 매출 1% 기부 원칙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현재 파타고니아는 미국 아웃도어 시장에서 노스페이스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노스페이스가 연 매출 약 3조 원 규모이고 파타고니아는 2조 원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성장세도 무섭습니다. 별다른 TV 광고 하나 없이 입소문만으로 연 매출 1,000억 원을 가볍게 돌파하며 매년 2자릿수 성장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보통 2등 기업이라면 1등을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는 게 정석입니다. 하지만 파타고니아는 정반대였습니다. 창업자 휘나드는 우리는 잡지나 버스에 광고를 해서 청소년들에게 경쟁사 제품 대신 우리 걸 사라고 부추기거나 억지스러운 유행을 만들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인위적인 수요 창출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 옷을 가졌으면 하는 고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옷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기업이 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고 덧붙였죠. 이런 철학이 오히려 파타고니아를 더욱 강력한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은 파타고니아를 입는 것만으로도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얻게 되거든요. 이건 단순한 옷이 아니라 가치관이고 철학이며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의 교복이라 불릴 정도로 미국 진보 엘리트층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 중 하나가 되었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타고니아를 입은 사람들은 자신이 단순히 비싼 옷을 입은 게 아니라 환경과 가치를 생각하는 교양인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강남역과 홍대 거리에서 파타고니아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은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죠. 이건 브랜드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입니다.
파타고니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소비합니까? 그리고 그들은 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터전인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한다고 말이죠. 1992년에 쉬나드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을 100년의 관점으로 내린다면 정말로 뭔가가 달라질 것이라고요. 그는 단기 이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실제로 파타고니아는 현재 급속한 성장 대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선택했거든요. 파타고니아가 보여준 비즈니스 모델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도 다른 방식이 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이익과 원칙이 반드시 충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증명했죠. 고객의 무분별한 소비를 막겠다고 선언한 회사가 가장 충성도 높은 고객을 만들어냈고, 광고를 최소화한 회사가 가장 강력한 브랜드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주주 이익 극대화 대신 지구를 주주로 삼은 회사가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둔 겁니다. 경쟁사들은 파타고니아를 보며 혀를 차겠지만 따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파타고니아의 성공은 단순히 마케팅 전략의 결과가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진정성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쉬나드가 1950년대부터 보여준 자연에 대한 경외심, 1970년대에 자신의 주력 제품을 폐기한 결단, 1990년대 유기농 목화로의 전환, 2000년대의 수선 프로그램과 환경소송, 그리고 2022년의 전격적인 지분 기부까지 모든 순간이 쌓여 지금의 파타고니아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진 브랜드 이미지가 아니라 50년 넘게 쌓아온 신뢰입니다. 경쟁사들이 내일 당장 사지 말라는 광고를 낸다고 해서 파타고니아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소비자들은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 단순한 마케팅 수법인지 단번에 알아차리거든요. 그들은 진짜였고 지금도 진짜이기 때문이죠. 쉬나드는 2022년 인터뷰에서 자신의 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억만장자가 되고 싶지 않았고 회사가 우리 가족과 함께 사라지는 것도 원치 않았다고요. 파타고니아가 100년 후에도 존재하며 환경을 위해 일하길 바란다고 말이죠. 그의 선택은 비즈니스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으로 기록될 겁니다.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대신 모든 걸 지구에 되돌려준 기업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대신 가치를 극대화한 브랜드의 이야기입니다. 파타고니아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기업은 이윤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가? 그들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오히려 진정성 있는 가치를 좇을 때 더 큰 경제적 성공이 따라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아웃도어 브랜드의 성공담을 넘어 자본주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파타고니아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방식은 분명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선택하고 고객을 속이지 않는 것. 무엇보다 자신들이 완벽하지 않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파타고니아는 여전히 물건을 생산하며 환경에 빚을 지고 있지만 그 모순을 숨기지 않고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대중이 이 브랜드의 신뢰를 보내는 이유는 지구를 구하겠다는 거창한 구호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조금이라도 덜 해를 끼치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 겸손하고 솔직한 태도 때문입니다. 오늘날 파타고니아는 연 매출 2조 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1950년대 요세미티 암벽 아래서 묵묵히 쇠를 두드리던 청년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규모는 거대해졌지만 자연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초심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지 말라고 할수록 더 잘 팔리고 성장을 제한하겠다고 할수록 더 빠르게 성장하는 역설. 파타고니아는 자본주의의 기존 공식을 철저히 비틀어 성공했습니다. 경쟁사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들의 강력한 팬덤과 브랜드 파워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비즈니스가 세상을 망치는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해온 50년의 여정. 파타고니아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자신들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제 지구만이 그들의 유일한 주주이기 때문입니다. 트렌드룩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